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늘 사전투표,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였죠. 금요일, 토요일. 그래서 5개 선거구의 사전투표율은 8.98%래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사전선거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거 지금 어느 진영이 더 많이 이번 홍보를 하냐의 싸움 같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진영이 밥가리를 더 열심히 하냐 이 싸움 같아요. 제 주변에도 지금 사전선거 투표가 있는지 재보선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점점점 서울의 지인 찾기 있죠. 서울 지인 찾기는 쉽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전선거 끝났지만 본투표가 16일이다. 16일이다라고 해서 정시 찍어라, 정근식 찍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전남 영광은 43.06. 전남 얘기도 조금 이따 할게요.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처음에 진보 단일 후보로, 그러니까 진보 단일화 기구가 있었어요. 여기저기 이제 진보 후보들이 많이, 처음에 뭐 광노영 교육감도 나왔다가 여러 진보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에게 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진보 단일화 기구를 통해서 정근식 후보가 선출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완전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바로 최보선 후보라고 있습니다. 이 최보선 후보도 그 진보 진영으로 진보 성향의 후보였는데 이분도 서울시 교육위원까지 하면서 이분은 어떤 그 왜 단일 후보에서 사퇴를 안 했었냐면 자기는 어떤 정파나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후보 사퇴를 안 했었는데 이분이 오늘 후보를 사퇴를 하면서 완전한 이제는 이제 완전한 진보의 교육감 후보로 정근식 후보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찝찝했었어. 근데 이제는 완전한 진보 교육감 후보는 정근식 후보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여기저기서 이제 퍼나르기 시작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그 오늘 조국 대표가 영광과 곡성에서 조직적 유권자 실어 나르기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한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애시당초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말았어야 됩니다. 저는 딴 거 없어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12석의 공당의 대표이죠. 저는 누구보다도 조국 대표님을 5년 동안 지지를 했고 그가 국회의원 배지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선거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이 서로 영광군수에서 부정선거를 하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이 1등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보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진보당은 진보 진영인 건 맞아요. 진보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날의 검이에요.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를 앞서 나가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민주당이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게 과거 통진당이었고 정의당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혁신당이 정말 길을 잃었어요.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 이상 투표를 해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많은 투표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히.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냐면, 진보당과 민주당이 경합을 할 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편을 들었으면 조국혁신당은 그게 우리가 잘 조국혁신당을 뽑았고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을 키워야 된다라는 많은 민주진보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민주당과 경쟁하라고 조국혁신당을 뽑아준 게 아니에요. 왜 본인들이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서 많은 표를 얻었는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진보당이 1위로 치고 나갈 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편을 들어주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영광군수나 곡성군수, 특히 영광군수에 본인들이 당선은 안 되고 사실상 선거에 뛰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진보당 후보의 선거는 진보 진영끼리 선거할 때가 더 치열한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진보당에게 밀릴 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지원해서 역전을 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엄청난 지지와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다음 지방선거에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을 해서 진보당이 1등을 해야 됩니까? 이 자체로도 야권 분열인 거예요. 쓸데없는 힘 낭비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조국혁신당이 영광군수 얻어서 도대체 얻을 게 뭐 있냐? 잃을 게 더 많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혁신당을 과거의 어떤 똥파리 정당이나 정의당 취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일로에서 조국혁신당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돼요. 지민 비조라고 외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외쳤던 그 다짐,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살 길은 민주당과의 경쟁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한 국민의힘의 견제예요. 차라리 이번에 미리 어설픈 제3당 역할을 하려다가 민주당과 경쟁을 했을 때 지지자들의 어떤 차가운 시선이 오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다음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과 협력을 해서 국힘당을 이기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보당은 양날의 검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진보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을 믿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영광에서 왜 진보당이 약진을 하냐? 여러분들 보세요. 선거라는 것은 지역 선거죠. 특히 군수 같은 선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영광이 왜 진보당이 약진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대표가 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어떤 대들보가 있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조국이 대들보가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내려가고 선거 때가 되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무관심층에게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이 진보당은 딴 거 없습니다. 모든 지역 조직이 이번 이 선거 운동에 모두가 내려가서 이미 평소에 여기가 재보선이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선거 기간 동안만 내려갔지만 진보당은 평소에 어떤 시민들, 노약자, 노인정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실상 지역 민심을 잡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선거라 그래서 중앙당이 합세해갖고 유세해갖고 어떤 서커스단, 유랑단 같이 떠들고 있는 것보다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지역 민심이 이미 움직여 있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역 민심이 움직여 있던 겁니다. 사실상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뒤늦게 참전을 해서 50% 이상의 유권자들, 정치의 고관여층들은 이미 진보당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 이제 뛰어들어서 이석하라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작은, 왜 그러냐면 진보당은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굉장히 후보가 약점이 많더라고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사기 폭력 전과가 약점으로 있어요. 조국혁신당의 장혜원 후보는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웃기잖아요. 민주당 후보나 조국혁신당의 후보는 강남에 집은 있고 영광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7건의 전과가 있지만 여기에 마을 이장 출신으로 영광군에서 30년간 농민운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깝게 지낸 인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30년간 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가 벌써 입소문이 나고 이미 진보당의 이석하 후보는 이미 영광의 어떤 군민이 돼 있는 거고, 갑자기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후보, 사기 전과와 폭력 전과가 있는 장세일 후보,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아휴,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선거가 저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국혁신당이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진보당 후보에게 밀릴 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사실상 연대를 통해서 역전을 한다 그러면 모든 공은, 군수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가지만 공은 조국혁신당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몰라요. 단순히 앞만 내다보니까 정치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 사실상 걱정 안 해도 되는 선거를 조국혁신당이 뛰어들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영광까지 가갖고 지금 어떤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영광과 곡성에서 민주당이 조직적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이런 폭로전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잘못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포지티브 선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어떤 우리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이거 노벨 문학상 받은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뻔한 얘기를 하고자 지금 방송을 킨 건 아닙니다. 제가 이분 여러분들 알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였고, 이분이 많은 작품을 냈죠. 특히 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2권의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이 결국은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지금 여러분들은 뭐 채식주의자 이 책들이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소년이 온다.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5.18을 다뤘던 어떤 책과 작별하지 않는다. 9년에 걸쳐서 쓴 책이래요. 5.18에 관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거의 9년에 가까이 집필을 했다라고 합니다. 소년이 온다나 이런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이런 책들이 쌓이고 쌓여서 노벨 문학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이 세계의 3대 문학상에 버금가는 부커상이라고 있습니다. 맨 부커상. 이 맨 부커상이라는 것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부커상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의 소설을 대상으로 그의 최고의 소설을 가려내는 어떤 책을 얘기하는데,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바로 이 맨 부커상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그 영화제나 그 황금 그 어떤 세계적인 영화제나 이렇게 오스카상을 수상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세계 몇 대 뭐 영화제 이렇게 상을 받으면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2016년도에 맨 부커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엄청난 상이에요, 여러분들. 세계 3대 어떤 권위 있는 국제상인데, 박근혜가 그때 축전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안 보냈는데, 이때 안 보낸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 한강 씨의 어떤 아버님 알고 계시죠? 이 아버님이 그 한승원 씨입니다. 이분도 소설가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가 축전을 안 보낸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좀 말들이 많았더니, 한승원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은 박근혜가 축전을 보내도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이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랬는지를 알 수 있죠. 심지어 한강 노벨상 수상작이 유해 도서로 찍혀서 폐기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번 한강 씨의 노벨상 수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한민국 보수들은 염치가 없다. 대한민국 보수들에게는 염치가 없다. 여태까지 그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블랙리스트로 올리면서 사실상 작가의 활동을 제약했던 인간들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보수들이 축하한다, 축전을 보내고, 윤석열이가 한강 작가의 수상을 축하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석열은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를 이어나가는 정부고,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블랙리스트의 어떤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인 용호성 전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임명했던 자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유인촌 장관을 재기용했던 인간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저는 대한민국 보수는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이유가 이념적 편향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소년이 온다라는 이 작품은 5.18을 다뤘던 어떤 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묻고 싶습니다. 편향된 거와 안 편향된 거를 무슨 기준으로 누가 그 잣대를 만들어서 그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었냐. 그게 편향된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편향된 잣대로 소년이 온다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학적 사고와 생각을 제안을 했던 그런 편향된 사고가 오히려 그들이 편향된 것이죠.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5.18을 다뤘던 이런 책들이 편향된 이념의 편향이 아니라 이념적 편향의 잣대로 작가들을 대하는 이런 잘못된 인간들이 오히려 편향된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염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숟가락 올리는 것들을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한강 씨가 5.18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보면 13살 때 아버님이 보여준 5.18의 참혹한 사진들을 보면서 5.18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이 나왔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 명태균,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의 입에 국힘당이 지금 사실상 내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명태균 한마디에 명태균의 말을 옹호하는 세력, 명태균의 말에 아니다, 명태균은 허언증 걸린 사람이고 과대망상이고 사실상 정치 브로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힘당에,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중진들 의원들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드렸죠. 명태균에게 이득을 받던 사람들은 자기는 명태균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돼요. 명태균을 잘 모른다든지 명태균을 자기는 인연이 없다, 요 정도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명태균에게 이득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명태균 검찰 수사를 재촉하거나 명태균 씨의 말을 인용을 해서 상대방 국민의 후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명태균 때문에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경원 질문 잘하셨어요. 나경원이 난리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나경원은 명태균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명태균의 말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첫째, 나경원이가 발끈하는 이유, 짜잔. 나경원이가 발끈하는 이유는 명태균의 말에 의하면 오세훈이는 10년간 정치권을 떠나가 있었다. 그런 오세훈이 10년간 정치권을 떠나 있으면 주변에 현직 의원도 없고 시의원도 없고 구의원도 없고 조직력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나경원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명태균이가 나경원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본인은 15일간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였다. 라고 하면서 그 철저하게 15일간 국민들을 속였다라는 것은 뭐죠?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 오세훈이가 대세, 여러분들 선거는요, 대세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세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 의한 여론조사 업체가 서울시장,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오세훈이가 1위로 치고 나가면 사람들은 대세가 오세훈인 줄 알고 국민의힘 안에서 오세훈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오세훈이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떠나간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세훈이가 1위로 치고 올라오는 순간 떠나가 있던 정치 조직들이나 세력들이 오세훈이가 당선될 것 같으면 그게 붙는 거예요.
그냥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세훈이가 1등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각 서울에서 조그만 무슨 조직 이권을 다투는 조직들이 오세훈이가 될 것 같아. 압도적으로 오세훈이가 나경원에 비해서 1등을 달리면 이 사람들이 오세훈 캠프에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력이 붙기 때문에 초기에 여론조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15일간 국민들을 철저히 속였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오세훈 대세론을 만들어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경원이는 명태균에 의해서, 즉 명태균에게 굉장히 이익을 본 사람은 오세훈이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거예요. 거기에 나경원이가 또 왜 이준석을 조준했냐? 나경원이가 서울시장 선거 때는 오세훈에게 경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고배를 마셨죠. 두 번째 나경원이가 고배를 마신 게 뭐냐면 2021년 전당대회죠. 그렇죠? 2021년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가 바로 이준석과 당내 경선을 붙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를 놓고. 그때 누가 봐도 나경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나경원이는 4선의 중진의 조직력을 갖고 있고 인지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마삼중 마이너스 3선 중진의 이준석이가 갑자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1위로 등극되니까 국힘당 안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여론이, 즉 젊은 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기서 여론에서 이준석 당대표 만들자 하면서 으쌰으쌰 운동이 벌어지고 나머지 언론에서는 갑자기 이준석이가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대세론이 되면서 나경원이가 그때도 명태균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주변으로 이제 조직들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나경원이가 이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수십 년간 정치를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준석이한테 자기가 조직도 밀리지 않고 인지도도 밀리지 않는데 왜 국힘당 선거에서 내가 지금 밀리나. 그때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의문점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나경원이가 명태균 씨를 찾아갑니다. 둘이 소통을 했겠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나경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조직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10년간 정치 떠나 있던 오세훈이가 어떻게 나경원 후보를 이겼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나경원이가 갑자기 이제 무릎을 딱 치게 된 것이죠. 아, 너였구나.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인지도도 없고 어떻게 현직도 아닌 이준석이가 나경원 후보를 이겼겠습니까? 또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너였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 그러냐면 명태균 입장에서는 자기가 도운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떨어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세훈을 도왔을 때는 나경원을 떨어뜨린 것이고 이준석이를 도왔을 때는 나경원을 떨어뜨린 것이고 누가 봐도 명태균 입장에서는 나경원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태균과 나경원이가 만났던 것이죠. 그러면 명태균은 왜 나경원을 만났냐? 앞으로 무슨 선거할 때 나한테 도움을 청해라는 뜻이죠. 그렇죠? 앞으로 무슨 선거할 때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선거 이기게 해주겠다. 바로 그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균은 점점 자기의 위상을 과시하면서 대통령 어떻게 만들었겠냐. 대통령 만들기 쉽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이가 이 명태균 씨가 과거에 대단한 인물로 나경원이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명태균 게이트 논란으로 번지니까 명태균 그리고 명태균 뒤에는 김건희라는 국정농단이 밝혀지니까 나경원이가 이때다 싶어갖고 오세훈, 이준석 해명 요구, 그 다음에 나경원, 이준석 충돌, 나경원, 오세훈 충돌 이렇게 하면서 명태균 입에 의해서 국민의힘에 여태까지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그 다음에 전당대회, 그 다음에 그 주요 지방의 어떤 시도지사 선거 그것들이 이슈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어렵게 뭐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명태균이가 선거에 개입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펼쳤을 때 배우는 김건희예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렇죠? 명태균은 경남 지방의 여론조사 업체를 갖고 있으면서 여론을 주도해서 사실상 대선을 만들면 당연히 국힘당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알아서 붙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남 지방의 선거 때 바로 경남도지사 박완수가 이름이 오르내리하는 겁니다. 그 명태균이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왜? 야, 우리가 이거 질 선거가 아닌데 졌어. 야, 배후에 누가 있는 거야? 명태균이라고 합니다. 뭐 명태? 명태균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새끼인데?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 업체? 뭐지? 하면서 이제 점점 국힘당 안에서 선거하면 명태균 소리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제 말 이해가 가세요? 명태균이가 국힘당의 어떤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뿐만 아니라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이 결국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명태균이가 힘을 발휘하면서 이기고, 그 다음에 명태균이가 특히 어디서 이제 힘을 발휘하냐면 강원도지사 선거예요. 강원도지사 선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강원도지사 선거에 그 김진태는 사실상 여러분들 그 당시에 컷오프였어요. 그 당시에 지방선거 때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이걸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그 당시에 김진태가 컷오프된 이유는 5.18 망언 때문이었어요. 기억나세요? 5.18 망언 때문에 김진태는 지방선거 때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근데 김진태가 난리 쳐갖고 다시 재심을 거쳐서 김진태가 윤한홍을 이기고 올라갑니다. 그쵸? 김진태 컷오프 됐다가 갑자기 김진태가 경선 붙여달라고 하는 난리를 치면 그때 관여한 게 바로 명태균이에요. 그럼 명태균이가 어떻게 관여를 했냐? 그러면 왜 명태균이가 어떻게 살렸냐? 배우가 바로 김건희죠. 저는 어디까지나 제가 얘기하면 이게 미친 새끼 뭐야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진태를 살린 거는 김건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저는 왜 김진태를 김건희가 살렸다라고 생각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했던 게 김진태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은 윤석열을 쉴드를 쳐줄 때 국힘당에서 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따졌던 게 바로 김진태예요. 제가 취재해온 바로 의하면 김진태가 김건희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 김진태는 컷오프 당하고 사실상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가장 이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었죠. 그때 김건희와 김진태가 사실상 소통을 했다라는 그 소통의 중간다리 역할을 누가 했다? 명태균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왜 명태균이가 강원도지사 선거에 이름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 당시에 컷오프된 김진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명태균이가 나서서 김진태와 김건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사실상 김진태는 김건희에게 충성맹세를 하면서 사실상 컷오프에서 살아나서 경선에서 이기는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그때 충성맹세를 하고 했다는 거죠. 제가 분석을 하면 그래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 상황을 복귀해보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지방선거가 바로 일어났죠. 3월달 대선, 5월에 윤석열 취임, 6월에 지방선거. 대통령실이 진짜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김건희가 가장 힘이 셀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힘당의 어떤 공천 기준이고 나발이고 다 무너졌을 때예요. 국힘당의 공천 기준 5.18 망언 무조건 컷오프였습니다. 근데 김진태가 살아납니다. 그때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저기서 김진태가 김건희에게 큰 절을 하고 충성맹세를 했다라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와서 강원도지사 선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하면 그래요. 그쵸?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가장 세게 질의를 했던 게 김진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입장에서는 김진태는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저렇게 검사 출신, 김건희가 검사 출신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김건희는 검사 출신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전 남편도, 죄송합니다. 그 전 애인도 양 검사였고, 지금도 윤 검사였고. 그래서 김건희는 굉장히 검사를 선호하다 보니까, 김진태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김진태가 윤환홍을 꺾었던 거예요. 그때 윤환홍 맞나요, 여러분들? 김진태랑 경선 붙은 게 윤환홍이 맞나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겠죠? 왜 나경원이가 이준석과 오세훈과 싸우는지 그 배경과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윤환홍이는 이 배우가 누구냐 이제 찾았겠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윤환홍이는 명태균이라는 새끼가 배우에 있다라는 건 윤환홍은 갱남. 이 윤환홍이 어디서 이런 새끼가 자꾸 설치고 다니냐. 그러니까 윤환홍이는 계속 윤환홍이는 쟤한테 진 거잖아. 박완수한테 진 거 아니야? 그치? 윤환홍이는 아니 황상무 말고 황상무는 그 조선가 어디 출신이고 윤환홍이는 박완수한테 경남도지사에서 날아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윤환홍이는 명태균한테 굉장히 악감정이 있단 거죠. 응. 공부 좀 하고 방송해라. 알았어. 너보단 열심히 해.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윤환홍이는 박완수한테 고배를 마시면서 사실상 그 배우가 명태균이라는 걸 알고 악감정을 갖고 있어서 윤환홍이는 대통령 주변에서 명태균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윤환홍이가 명태균이를 대통령에게 자기가 조심하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대통령실 보도 관련해서는 윤환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과 거리를 두라고 그 후 만나지 않았다.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해명이에요. 근데 명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명태균이가. 헛소리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나한테 전화가 갖고 나는 윤환홍보다 명 박사를 더 훨씬 신뢰하고 좋아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윤환홍이가 자기를 저격하니까 바로 명태균이가 윤환홍을 저격했던 거고, 그 다음에 홍준표 문제를 얘기해 줄게요. 홍준표도 사실상 명태균이 막 지금 계속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것도 뭐죠? 이것도 전당대회 이건 대선 때 홍준표가 명태균이한테 분노하는 포인트는 뭐냐?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이가 홍준표를 돕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홍준표는 왜 명태균이한테 난리를 치고 왜 명태균이 빨리 검찰을 수사해야 하고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대선 국힘당 경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여론 조작하고 맨날 보고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홍준표랑 윤석열이가 라이벌 관계였잖아. 응? 근데 홍준표도 명태균에게 책 잡혀 있죠. 응? 명태균이가 또 의미 지 안 도와줬다고 홍준표가 하는 거고,
명태균이가 의문심장한 얘기를 해요. 56만 명 당원 명부 56만 명 홍준표 시장께 물어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명태균이가 당원 명부 56만 명을 갖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갔냐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세를 취했어요.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당원 이준석이는 뭐 그 당시에 후보들에게는 당원 명부가 다 제공됐다. 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당원 명부 56만 명 어떻게 자꾸 내가 입수했냐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께 물어봐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홍준표가 나 줬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명태균이가 당원 명부 56만 명 홍준표 시장에게 물어봐라. 응? 명태균이가 야, 너 내가 입 벌리면 죽는다. 야, 너 홍준표 네가 나 줬잖아. 응?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응? 자꾸 이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56만여 명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한국연구소와 홍 시장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홍준표가 자꾸 헛소리하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계속 엮여 있던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명태균을 강제 동행해야 된다. 국감에. 그다음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태균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명태균이가 갑자기 자기가 윤석열 한 달 안에 탄핵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담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낚시나 가려고 한다. 이거는 분명히 용산에서 비선 라인이 움직여서 명태균의 입을 다물 수 있는 딜을 한 겁니다. 명태균이가 진정성을 보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이가 진짜로 이 정부를 탄핵하거나 어떤 끝장내려고 하면 당연히 국감 증인에 스스로 나간다고 얘기해야죠. 명태균의 진정성을 보려고 그러면 명태균이가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명태균이가 실질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치려고 하는 거냐 아닌 건지 그게 바로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명태균이가 이제 검찰도 자기 기소 안 하고 여기저기서 비선을 통해서 자기 앞으로 안 건드리겠다라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갑자기 낚시를 하러 간다는 건 뭐죠? 잠수 탄다는 겁니다. 이렇게 쑥대밭 만들어 놓고 잠수 타면요 그냥 명태균의 증언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명태균의 진정성은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지 그럼 명태균의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녹취를 확보했거나 명태균과 김건희의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제가 볼 때는 명태균의 녹취록을 저는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고 명태균이가 과연 넘겼을까? 넘겨도 제가 볼 때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녹취록을 확보했다라는 사람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중요한 공천 거래의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태균이가 지금 왜 저는 잠수를 탈 계획이라고 저는 보이냐면요. 대통령실이 이 정도 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습니까? 자기 조금이라도 흠집내는 기자들 압박하고 압수수색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자기를 한 달 안에 탄핵시키고 이 정도 얘기하면요. 바로 명예훼손죄나 이런 걸로 바로 검찰 수사를 해갖고 명태균이 잡아들이겠죠. 그 흔한 어떤 고발 리스트들을 통해서라도 명태균이 고발해갖고 검찰이 움직이겠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요. 저는 명태균이가 중요한 것은 넘기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명태균이가 정말로 애킬레스건 같은 중요한 김건희의 어떤 공천 개입 목소리가 담긴 거를 넘겨갖고 언론이 확보했다 그러면요. 더 이상 명태균의 쓰임새는 없는 거예요. 이미 언론사에서 확보를 했으면.
근데 명태균이가 그걸 더 이상 거까지만 어떤 공천 개입 비스무리한 녹취만 넘겼기 때문에 명태균은 봐라 나랑 김건희랑 직접 통화했다까지만 넘겨주고 핵심적인 내용은 넘겨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명태균이가 이런 얘기를 해죠.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검찰은 아니다. 그쵸? 누군가 나를 찾아왔는데 검찰은 아니다. 그럼 뭐야? 용산의 비선 라인이 움직인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이는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잠수 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명태균보다 이제 제가 보면 또 하나의 내관이 뭐냐면 강혜경 씨예요. 강혜경 씨. 이 강혜경 씨가 어떻게 보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게 강혜경 씨거든요. 명태균은 노골적으로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김건희가 공천 개입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거는 김영선의 보좌진 출신인 강혜경이거든. 근데 강혜경은 자기 얼굴까지 깠다라는 건 이 여자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강혜경은 자기 얼굴을 까고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혜경 씨도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강혜경 씨가 그 대신 갖고 있는 거는 김건희의 녹취가 아니라 바로 명태균과 강혜경 씨, 즉 강혜경 씨 앞으로 어떤 명태균과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여러 가지 얘기들 거기에 플러스 김영선이가 바로 김건희가 뭐라 그랬어, 윤석열이 뭐라 해서 강혜경 씨의 입도 이제 중요시 되는 것이죠. 제가 보면. 제가 그래서 며칠 전부터 명태균 너무 믿으면 안 된다. 명태균 너무 믿으면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느낌이 안 좋더라고. 여기저기서 언론사에다가 쭉 전화해갖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김종인도 안다. 오세훈지도 내가 도움 줬다. 단일화도 내가 시켰다. 대통령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허세 떠는 것 같지만 이게 허세였으면 진짜 검찰이 잡아갔죠. 그거는 보험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진보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나 용산에서 땀만 품으면 니들 싹 불어버릴 거야. 사실상 진보 언론을 통해서 보험을 든 다음에 용산이나 비선 라인이 움직여서 명태균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갑자기 윤석열 한 달 안에 내가 입 벌리면 탄핵된다 이런 발언들은 농담이었다라고 그 말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낚시를 간다라고 하면서 잠수를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명태균 씨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한동훈이 좀 많이 달라졌죠. 김대남 녹취록과 명태균 폭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번 만나주세요. 싫어 이 새끼야. 독대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새끼가 너랑 밥 먹기도 싫어 이 새끼야. 꼴배기도 싫어 이 새끼야. 에이씨, 그냥 삐돌이었어.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과 마주치면 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봐도 이상하죠.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동훈이가 이건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전폭적으로 지금 움직였다라고 생각하고 김건희가 한동훈 만나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봐도 김건희는 자기가 구속되는 거에 대한 가장 두려움이 있잖아요. 특검 받는 거. 그리고 계속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문제로 긴급하게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동훈이가 이미 여러 가지 얘기를 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김건희와 저는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소통을 해서 이 독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한동훈이는 김건희와 소통을 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진 봐세요. 역전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는 웃지 않고 당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석열이가 뻘쭘해하고 한동훈이는 의기양양한 척하면서 미소를 띄고 있죠.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생각하냐면요. 원래 여태까지 일어났던 정치 상황을 보면 한동훈이는 선거 핑계로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의 귀국에 마중을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갔어요. 응?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류가 나오죠. 저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한동훈 이 세 명의 권력자들은 이제 모종의 협상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독자적인 행동으로 지금 갑자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된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률, 김건희 사과할 때 지나버렸다. 기소해야 된다. 오늘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김건희랑 얘기 끝났구나. 한동훈 이번엔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 숙정 요구. 김 여사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 이미 한동훈 김건희 화해했구나. 그 화해 시점이 그럼 뭐냐?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 단속을 하고 용산에서 그렇게 만찬을 했는데도 4명이 이탈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4표만 넘어가면 끝난다는 우려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나 제가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왜 그러면 한동훈이는 기세 등등해졌냐? 바로 10월 10일이라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바로 한동훈이가 다시 칼자루를 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이탈했어. 이제 친한 개가 몸살이고 있다가 한동훈이가 옳다고 생각해도 절대 국힘당 의원들이 한동훈 편을 못 들었던 이유가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자기 의정 생활에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는 10월 10일 기점을 해갖고 한동훈이가 세게 나가잖아. 그렇죠? 한동훈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공소시효 10월 10일을 기점으로 김건희 국민의 눈높이대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결과 기소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김건희 라인 숙청을 해야 된다. 왜 그럴까? 저는 모종의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대통령과 얘기해야 될 게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 보니까 오빠 동훈 씨가 무슨 얘기할 거 있다는데 또 뭐 아이디어 있나 좀 해봐. 나 이러다가 나 감옥 갈 것 같아. 오빠 빨리 좀 해봐 이 등신아. 그러니까 그럼 제가 그 동훈이를 그냥 독대를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오빠랑 둘이 무슨 얘기를 해? 비공개로 하고 나랑 셋이 만나야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은 독대지만 셋이 만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언론에서는 비공개로 전환하고 나서는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당연히 윤석열이 3명이 만나게 됩니다. 응?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는 한동훈이가 김건희를 압박하는데 2가지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더 이상 검찰이 통제가 안 된다. 가장 첫 번째가 검찰 내에서 드디어 이제는 통제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철저하게 검사들이 수사를 잘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이 돌아가는 걸 보면 모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을 가리키는 것은 딴 사람이 경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검사들이 수사한 거예요. 검사 내에서 수사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재판 진행 사항도 그 검사들이 수사한 자료로 공소장을 보고 판사들이 지금 모든 게 김건희의 통장은 통정명령을 사용했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 안에서 이 자료가 누가 흘려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JTBC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큰 건 잡았다. 이 검찰 내의 수사 자료 누가 흘려주냐? 반윤 검사들이에요. 그쵸? 반윤 검사들이, 여러분들, 검사가 2,000명이에요. 검사가 2,000명인데, 그 검사들 중에서, 검사들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론입니다. 검사, 판사가 대한민국 뭐 정의의 잣대를 들이댄다? 잣대가 아니라, 여론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요. 지금 검사들이 사실상 통제 불능이 된 건 딴 거 아니죠? 낮은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낮죠. 국민의힘 지지율 낮죠. 이러다가 모든 불똥이 어디로 튑니까? 윤석열 정부 보호하려다가 결국은 누가 개피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이라는 강경한 카드를 꺼내니까 검찰이 동요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왜 우리가 윤석열 정부 김건희 지키려다가 검사들이 이렇게 탄핵돼야 되냐? 검사들 전체 조직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자기가 법무부 장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통제됐는데 지금 검찰, 왜 그러면 한동훈의 윤석열에게는 새카만 후배들이지만 한동훈과는 얼마 전까지도 같이 근무했던 검찰 내의 인사들 있잖아요. 분명히 검찰 안에서는 반윤 검사들이 남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민주 진영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 검사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은 다 나눠 갖고 있어요. 웬만한 검사장급이나 웬만한 부장검사들은 중요 사건들의 수사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언론사로 흘러들어갔겠냐고요. 당연히 검사들이 뿌린 거예요. 검사들이 뿌렸다는 건 뭐죠? 여태까지 특수부 라인에서 윤석열 사단이 잡고 있던 검찰 내 기강이 무너졌고 이창수나 심우정이는 현재의 검찰 조직을 통제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가장 윤석열 정부가 힘이 셀 때는 검찰 조직을 특수부, 윤석열 라인이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주류들은 숨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비주류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비주류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잡다 보니까 그동안 윤석열과 같이 했던 특수부 검사들이나 윤석열과 같이 정권을 재창출했던 검찰 쿠데타 세력들은 불만이 최대치 높아 있는 상태고, 검찰 내에서 윤석열에게 배신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이미 사표를 던지거나 들이받아갖고 특수부, 너무 웃기지 않아요? 특수부의 양석조가 사법연수원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법연수원으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 사법연수원 누가 가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나 새로운 정권이 하면 좌천되는 자리잖아. 양석조가 누구예요? 응? 예전에 그 상가집에서 이성윤 지검장 들이받았던 새끼 아니야. 윤석열에게 가장 충성했던 양석조가 사법연수원장으로 갔다는 건 뭐야? 양석조는 윤석열 눈밖에 나고 뭔가를 꾸몄다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거 잘 알죠? 뭘 잘 아냐? 지금 검찰 통제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검찰 통제 누가 해요? 여러분들 정치 10단이잖아. 지금 검찰 통제 누가 합니까? 검찰 통제 누가 해요? 건의? 지금 검찰 통제는 김주현이 가고 있어요. 응? 잘 봐요. 이창수도 아니고 심우정도 아니고 김준이에요. 응?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 통제하려고 민정수석 김주현으로 심은 거잖아. 응. 민정수석. 그래서 한동훈이 착출하고 한동훈이 끌어내리고 없던 민정수석을 통해서 김주현, 그래도 검사들 사이에서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래도 검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김주현이가 지금 사실상 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아예 이제 검찰이 조직보호냐,
윤석열, 김건희 보호냐 두 개 이제 갈림길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바로 검찰이 조직 보호냐, 정권 수호냐, 김건희 수호냐 이거에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박근혜 정부 말기예요. 왜 박근혜 정부 말기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정윤회의 십상시 파동이 터지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지고 우병우와 조선일보가 붙고 사실상 검찰이 통제가 되지 않고 조중동이 통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급하게 박근혜가 헬프 친 게 누구예요? 최재경 기억나요? 최재경 여의도 저승사자, 여의도 칼잡이라고 하면서 최재경이라는 검찰에서 선후배들이 좋아하는 최재경을 부릅니다. 기억나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급하게 최재경이 누구냐면 검찰 조직에서 가장, 그러니까 어느 조직을 가든지 인기 좋은 선후배들이 있잖아. 응? 뜬금없이 최재경 그 당시에 어떤 검사장을 불러들여요.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으로 검찰 어떻게 좀 네가 검찰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최재경이가 안 하려다가 겨우 잠깐 들어갔다가 몇 달 있다 나오냐면 2달인가 있다 나와요. 2달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박근혜 정부랑 똑같죠. 박근혜 정부가 검찰이 두려워하고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민정수석에 이명박 때 사람이었던 김주현을 앉힙니다. 그때 여러분들 최재경이가 박근혜가 불러서 가긴 갔어요. 민정수석으로. 2달 만에 사표를 던지고 나와요. 왜 사표를 던졌을까요? 최재경은 검찰에 존경받는 검찰 내에서 선배였는데 여기는 무너지는 배, 그러니까 저기 침몰하는 배에 내가 미쳤다고 여기냐? 나는 내 검사, 내 후배들에게 칼자루를 들이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나와서 정관 예우 받으면서 지금 최재경이는 어디가 있냐? 삼성 법무팀에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삼성 법무팀에 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 정부가 언제 검찰이 손절하냐는 바로미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될 것이고 기소를 하냐 안 하냐. 거기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저는 뭐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냐면 김주현이가 언제 사퇴하느냐. 김주현이가 언제 사퇴하냐. 김주현이가 사퇴하는 순간 이제 검찰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저는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갑자기 윤석열과 독대가 이루어지고 갑자기 한동훈이가 기세등등하게 윤석열과 공항에 나가서 당당하게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한동훈이는 검찰에 있을 때 윤석열의 사실 수족이었습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밑에서 어떤 일을 했냐? 기획을 했어요. 기획. 말이 검찰 기획이지만 조작하는데 능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프레임을 잡고 사건 수사 방향을 잡고 가장 능숙한 사람이에요. 한동훈이는 김건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저는 열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검찰의 기소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는 김건희에게 이번에도 불기소하면 다음 특검 때는 10월 10일 선거법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100% 특검법 가결된다. 그게 먹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음 내가 당대표지만 민주당이 또 특검법을
이번에는 명태균 선거 총선 개입 사건까지 올릴 텐데 이제는 10월 10일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특검까지는 단속이 됐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국힘당 지지율까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다음 특검에 도저히 이거는 100% 통과될 수밖에 없고 통제 장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김건희는 한동훈의 독대를 허용할 수밖에. 저는 김건희랑 한동훈이랑 저는 100% 문자를 주고받거나 톡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첫째, 한동훈이가 다시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10월 10일 더 이상 국힘당 의원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 왜? 이제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임기보다 1년이 더 남아서 윤석열은 빨리 인기 없는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게 국힘당 의원들은 속내거든요. 두 번째, 검찰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만약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리를 할 경우에는 검찰이 오히려 더 큰, 그러니까 이거 괜히 불기소했다가는 특검을 못 피한다. 차라리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내가 당대표로서 검찰 수사에 지켜보자는 식으로 뭉개자. 저는 이거 같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 때문에 민주당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그 말이 명분이 쓰잖아. 한동훈이가 검찰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이거는 정치 공세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쉴드를 쳐줄 수 있잖아. 검찰의 수사가 기소다.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켜봐야 된다. 검찰이 기소하면 약하게 하겠죠. 안 봐도 뻔하죠. 왜? 손건이라고 하면은 쩐주와 김건희를 동일시해 갖고 김건희는 사실상 구속만 면하면 되는 거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쩐주 손건희 씨는 구속되지 않았잖아. 김건희도 검찰이 적당한 형량 낮은 걸로 기소를 하면 당연히 재판에 우리는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이 좀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해갖고 재수사한다는 것도 좀 웃기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김건희 막 계속 입에 담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 이거 뭐냐? 이거는 김건희랑 타협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무슨 말이 앙뚜아네트 무슨 뭐 국민의 눈높이에 디올백 맞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싸가지 새끼 딱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랬던 새끼가 갑자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된다. 갑자기 어디서 심장이 막 두 개가 생겼나? 말도 안 되잖아. 이거는 김건희랑 이미 대화가 됐다는 거예요. 김건희랑 이거는 이미 대화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개쪽당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할 말을 하는 당대표 같이 하면서 저는 김건희 구속되지 않게 자기가 책임지겠다. 왜? 아직도 한동훈 라인이 다 숙청을 당했어도 한동훈과 친한 검사들이 있잖아.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 조중동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건희 특검법 국힘 이탈표가 내 표다. 특검이 특검법이 다음에 상정되면 통과될 확률은 98%다라고 해요. 조선일보가 특검법 다시 올라가면 통과될 확률은 98%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당연히 뭐죠? 당연히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왜 김건희랑 윤석열은 이제 한동훈이에게 사실 전세가 역전돼서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냐? 김대남 녹취록이 타격이 큰 겁니다. 김대남 녹취록이 여러분들 뭐죠? 공격사주죠. 그렇죠? 김대남이 그러잖아. 진보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이를 공격을 하면 여사가 좋아할 거다. 여사가 좋아할 거다.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감찰하겠다. 배우를 꼭 밝히겠다. 이거 배우 밝히면 누구야? 오빠 나야. 김건희잖아. 당연히 한동훈 독대를 받아서 제가 분명히 예상합니다. 독대 이후에 김대남
감찰은 없어질 겁니다. 분명히. 한동훈이가 독대 요청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전세가 역전됐기 때문에 김건희 만나고 윤석열 만난 다음에는 김대남 문제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전문가잖아. 딴 사람들 못하는 분석을 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김대남 녹취록이 터지고 명태균 녹취록이 터지는 바람에 사실상 10월달 아무것도 없는 사실상 포장마차에서 라면이나 먹어야 되는 한동훈의 입장이 주도권을 잡아버린 거예요. 김대남 녹취록이나 명태균 어떤 폭로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10월은 국정감사의 의원 중심의 사실상 국회의 시간이에요. 김대남 녹취록이 터지고 명태균 폭로가 이어지면서 한동훈이가 전세를 역정을 하게 됐고 한동훈이가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이가 사실 국정조사할 때 의원도 아니라서 양쪽 팔짱만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김대남 녹취록에 공격 사주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한동훈이 감찰하겠다라고 하면 김건희를 겨냥하는 거냐? 그건 말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깨갱했는데 갑자기 명태균 녹취록이 터지면서 여기저기서 공천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친윤이 붕괴가 됐어. 친윤끼리 싸움 났잖아. 명태균 폭로에 의해서 오세발이랑 나경원이랑 막 싸움, 홍준표 막 친윤끼리 싸움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친윤이 한동훈이를 축출하려고 그랬어요.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요, 윤석열이가 한동훈 독대를 거부하고 친윤 인사들과 만찬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이번에 찍어내야 된다라는 결의가 있었다는 거야. 저거 배은망덕한 새끼, 네가 어떻게 하다가 네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네가 당대표가 되고 여태까지 네가 어떻게 컸는데 네가 우리한테 대들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은 늘 한동훈이는 내 말 잘 듣는 꼬마 부하, 그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새끼가 어디서 법무부 장관하고 뭐 당내 지지율 좀 오른다고 나한테 대들어. 그래서 사실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한동훈이가 당대표 될 때부터 한동훈 찍어내기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게 가동된다 그랬었어요. 최근까지 가동이 됐고, 그래서 대통령은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한동훈이를 개무시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김대남, 그것도 용산에서 근무했던 김대남 선임행정관 입에서 윤석열은 꼴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김건희에겐 충성을 다하는 말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V0라는 소리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명태균의 얘기에 의해서 총선까지 개입하고 각종 선거에 어떤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이 팔짱만 끼고 있어야 되는 갑자기 한동훈이가 엄청난 힘을 얻은 거죠. 거기에 한동훈이는 10월 10일이라는 바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살린 거는 민주당의 특검 재표결, 그렇죠? 4일날 있었던 재표결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의해서 국힘당이 4명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제는 방어불능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왜 저는 이제 완전한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은 권력이 전세가 역전됐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만나면 이거는 무조건 윤석열 손해죠. 여러분들이 윤석열이야, 내가 개무시했었어, 한동훈이는 갑자기 밖에서 안 만나준다고 막 김건희 기소해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주변에 저 십상시들 다 쳐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떠드는데 예전 같으면 이 새끼 봐, 조용히 안 해 이 새끼야, 그러면
전 먼산 보고 혼자 얘기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대를 받아들였어. 그건 뭐냐면 독대는 누가 봐도 윤석열에게는 독배야. 근데 왜 만나냐? 왜 그러면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냐?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한동훈이가 처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용산에서 만찬을 할 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의 처한 상황은 당대표직을 던지고 사퇴하냐, 아니면 친윤에게 계속 개무시당하면서 당대표 유지를 하냐, 그런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무능한 당대표의 처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가 이 정권이 윤석열을 지지율은 말도 안 되는 10% 탄핵 수준의 10%대까지 지지율이 땅바닥을 치고 있고,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았던 넘버 제로, V0였던 김건희가 언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과 방송에 나오고, 심지어 바로 저는 국감이 결정타라고 생각해요. 국감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처한 상황이 이르다가는 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당대표가 지금 한마디 하면 국힘당이 공멸의 위기를 느끼니까 공소시효도 지났겠다, 이제 한동훈이 옳은 건 옳다고 해주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당내 권력은 한동훈이가 쥐고 있었지만 쩔쩔맸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고 대통령이 가질 실질적 권력들이 셌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사실 깨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10월 10일부로 이미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동훈계가 17명이야. 이제 더 이상 검찰의 어떤 공소시효에서 벗어난 한동훈계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김건희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지호나 이런 애들이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죠. 이번 내표가 이탈표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말에 의해서 한동훈계가 찬성표 던지면 그냥 특검은 통과가 되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용산은 이번에 만나도 손해인지 알지만 이미 내가 생각했던 전세가 갑자기 한동훈에게 쏠리고, 이제 현직 의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용산 김건희 라인이 정조준을 해서 이제 한동훈 김건희 라인 정리해라. 이거는 철저하게 김건희랑 이미, 여러분 독대 받아들인다 그랬잖아. 독대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송철호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동훈과 독대 받아들인다고 했잖아. 누가 컨펌한 것 같아? 김건희야. 안 그래요? 김건희가 독대 컨펌해줬으니까 독대가 성사된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김건희가 한동훈과 윤석열의 독대를 컨펌을 해주는 순간, 그 전에 컨펌 돼서 당연히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동훈씨 이제 뭐 할 말 있었다고 했잖아.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이번에 만나갖고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 동훈씨. 그 다음에 이뤄지니까 이제는 나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고, 나를 어떻게 해야지 되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비판해.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온 거야. 그쵸? 생각해봐요. 독대 컨펌 이후에 한동훈의 발언이 세졌잖아. 그건 뭐야? 독대 컨펌한 것도 김건희. 그 다음부터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도 김건희가 허락해 준 거고, 내 주변 사람들 뭐 해야 된다는 것도 동훈 씨한테 허락해 준 거야. 이거는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한동훈이가 갑자기 정신이 미쳐갖고 지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고, 김건희가 더 이상 더 이상 밀릴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독대 신청해갖고, 이럴 때 잔다 가려는 동훈 씨가 좋잖아, 오빠. 그래갖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차라리 이거는 검찰이 기소하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동훈씨 그럼 나 전주로 불구속 기소되는 거야? 대통령 부이니까 구속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얼마든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면서 방어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줘. 동훈씨가 나 뭐 어느 정도 나 동훈씨 입장도 있으니까 나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거 같지? 김건희 그러고도 남아요. 김건희 그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렇게 발언을 막 하는 거예요. 김건희가 다 컨펌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김건희의 김자도 꺼내지 못했어요. 얼마 전까지 한동훈이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부결이 맞다. 안 그래요?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한동훈이 어땠어요? 특검법 부결이 맞다라고 했던 새끼가 갑자기 변해갖고 이거는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기소하는 게 맞다. 말도 안 되잖아. 김건희의 컨펌이 있었으니까 갑자기 기소도 하라 그러고 김건희 주변도 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왜 한동훈이는 김건희 주변에 사람들도 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김건희가 지 주변 사람들 배신감을 느낀 거지. 용산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한테 잘 보일 사람들이 있지만 김건희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김대남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 김건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 명 중에 이번에 김대남 사건이 결국은 김건희에게 이번에 동훈씨 나 주변에 지금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어. 얘네들 좀 어떻게 다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함부로 처리를 못하겠어. 이 새끼 내보냈다가 이 새끼가 또 터뜨릴 것 같고 저 새끼 자르놨다가 저 새끼가 터뜨릴 것 같고 내가 자르는 것보다 그냥 당에서 요구해서 잘랐다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지 내 말. 이해가 가? 내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주변에 여태까지 김건희가 권력을 잡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줬지만 이제는 의심 가는 사람들이 많고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요번에 제2부속실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김건희 라인이 하도 많아갖고 제2부속실에 누구를 넣어야 되고 누구를 안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 이제 이해가 가시죠?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데리고 가면 그 자른 놈이 또 나가갖고 이상한 소리하고 불어버리면 또 골치가 아프니까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동훈씨가 얘기해줘. 그러면 지금 김건희 주변에 여사 주변에서도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시켜서 인적쇄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김건희는 여기저기서 얼마나 전화질하고 얼마나 지시하고 했겠어. 그거 다 갖고 있을 텐데 휴대폰 다 뺏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가 잘랐다가는 또 안갚음 있고 또 뭔가 터지고 그러면 걱정되니까 당의 요청으로 김건희 주변을 정리했다라고 하면 잘리는 사람들도 수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심층분석. 그럼 한동훈은 뭐를 노리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제는 한동훈이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부결이 맞다라고 했던 한동훈이가 김대남 그리고 명태균의 어떤 폭로전에 이어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공소시효도 지나면서 사실상 이제 주도권이 어떻게 하다가 넘어왔어요. 대통령 순방간 사이에 한동훈이는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전면전을 펼칠 준비를 해서 힘을 모으고 있었을 뿐이야. 친윤계 의원들이랑 어떤 만나갖고 밥을 먹고 원외위원장들을 만나갖고 자기 힘 모으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해외 순방 나가 있는 동안 여기서 뻥뻥 막 터지니까 이제 김건희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잔머리 좋은, 그러니까 당대표에게 헬프를 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김건희 컨펌에 의해서 지금 한동훈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당대표만 하고 물러날 사람은 아니죠. 지는 분명히 대권에 도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며칠 전에 사람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조국도 못 가는 이종원 사람 더럽게 조국 아까 깠어. 조국 아까 깠어. 앞부분 와서 봐. 조국 얘기했어 아까. 이따가 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한동훈이가 며칠 전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26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대. 이상하지? 응? 한동훈이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지가 이끌겠대.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요. 한동훈이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고 그러면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이가 대선을 나갈 거면 2025년 내년 9월이면 사퇴를 해야 돼. 근데 선거는 그 다음 해 6월이야. 그렇다 해갖고 사람들이 한동훈이 대선을 안 나간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거든.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자기의 실력을 보여준 게 없잖아. 그러면 그동안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지방선거가. 그동안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당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한동훈이가 그래도 이기는 선거로서 자기가 재신임을 받아야 되니까 한동훈이는 지방선거를 지가 공천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동훈이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친윤계건 무슨 의원들이든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한동훈이가 쥐고 있다라는 것은 뭐죠? 당대표가 힘을 잡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갑자기 원외 당협위원장과 10월 7일 날 그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저게 뭐지? 대선에 안 나온다는 건가? 아니죠.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원외라는 건 뭐야? 배지를 못 달거나 관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뭐죠? 앞으로 원외 위원장들 나한테 충성을 계속해라. 너희들 지금 배지는 없지만 2026년 공천권,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가 갖고 있다. 원외 위원장들이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현직도 당연히 알겠죠. 현직들도 내가 2026년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국회의원 자리 계속 하고 싶으면 시의원, 구의원이나 이런 것들 중앙에서 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들 너희들도 내가 공천권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이 올 수 있어요. 그럼 한동훈이가 1년 6개월 전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면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동훈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바로 지방선거 이후에 당원 단교를 바꿔서, 당원 단교 바뀐 다음에 국힘당 당원 단교가 1년 6개월 전인 거를 6개월 전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정당에서 가장 힘센 거는 공천권이에요. 공천권. 여러분들 알잖아. 그렇죠? 정당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거는 바로 공천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천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당연히 당원 단계를 개정해서 대선에 출마할 길을 열어두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친한계가 앞으로 가면 더 힘을 더 세면 세지지 친윤계가 더 세질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는 지금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 라이브예요. 12시 넘으면 녹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동훈이의 대권 플랜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모두 한동훈에게 엎드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선 경선에서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대선 경선에서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잖아. 한동훈이가 노리는 거는 결국은 올해 안에 이제 당을 다시 김건희 특검 막아내고
사실상 내년에는 지방선거 체제로 가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로 바꾼 다음에 지방선거 승리 대선 도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종의 이제 저는 대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치 오랫동안 보셨겠지만 2002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저들에게 탄핵당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싸했었어요. 민주당 내 분열이 느낌이 있었고 지금 상황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상황보다 더 나빠요, 사실. 그때는 친박이라는 코어 지지층이 살아 있었어요. 민주당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줄게요.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 윤석열 정부가 위기인데 친윤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냐면 박근혜 탄핵 당할 시에는 적어도 친박이라는 태극기 부대가 존재했었어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윤석열 탄핵 반대나 김건희 수호하자라는 코어 지지층은 없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으로 보면요. 국감 이후에 여러 가지 김건희 목소리가 국감에서 녹취가 터지고 새로운 김건희가 선거 개입 이런 게 나오면요. 국감이 언제 끝나요? 11월 1일 날 끝나죠. 그러면 원래 이 진보의 촛불파리들이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하면 국감이 딱 끝나자마자 촛불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국감이 딱 끝나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 겨울에 촛불 들었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국정감사 때 최순실 거의 국정감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국정조사로 이어졌고요. 기억나시죠? 그때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순실 국정농단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미르재단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11월, 12월에 촛불이 들고 일어나면서 수백만들이 모여갖고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거예요. 지금은 촛불이 그런 동력이 없어요. 근데 저는 동력은 살아나요. 동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 촛불이 터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의외의 곳에서 촛불들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하면 올 겨울은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 촛불 집회가 수백만이 나오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탄핵당하면 뭐 때문에 탄핵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만약에 탄핵당하면 뭐 때문에 탄핵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김건희, 그렇죠? 결국은 김건희, 그 다음에 국정 운영 방식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제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박근혜는 왜 탄핵당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박근혜는 왜 탄핵당했습니까? 박근혜는 왜 탄핵당했어요? 좀 방송에 맞는 그 채팅을 해 좀. 박근혜 최순실 때문에 국정농단? 그치?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때문에 당했어요. 박근혜 탄핵은 정확히 얘기하면 세월호 참사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탄핵 선고에 세월호 때문에 탄핵됐다는 말은 없지만 박근혜는 세월호라는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되면서 국민들이 총궐기를 하면서 계속 그게 쌓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월호 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사유가 아니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였어요. 그쵸?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때 여러분들 우리 헌재는 정확한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죠. 겉으로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박근혜 탄핵은 광장에서 시킨 거죠. 물론 검찰들이 태블릿 PC를 까고 뭐 TV조선 뭐 그런 일 했고 했지만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을 선고하는 과정을 보면 광장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 광장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 선고가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여론의 힘이 결국은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시죠?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하려는 수백만의 촛불이 없었다 그러면 헌재는 박근혜가 법률적으로 탄핵되는 게 맞나? 그 정도만 보고 이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탄핵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광장에 박근혜를 탄핵해야 되고 그 당시에 박근혜 지지율을 보면 이거는 탄핵이 맞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나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돼서 박근혜 탄핵 사유의 힘을 얻은 거죠. 저는 왜 윤석열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윤석열은 김건희 국정농단은 탄핵 사유야.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것은 이태원 참사와 최혜병 사건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태원 참사와 최혜병 사건이 나중에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있어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왜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라는 퀘스천 마크. 왜 고 최혜병 사건이 주는데 이 사건을 왜 특검을 안 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아? 그런 퀘스천 마크.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 모든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었고 김건희가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구나.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요. 갑자기 무너지는 것보다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면요. 정윤회의 십상시 파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국정농단들이 이제 쌓이면서 우리가 됐듯이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 수많은 여러분들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는 헌재의 탄핵 만약에 윤석열이가 탄핵이 되면 헌재에서 탄핵 사유는 다루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친일 정권, 이해할 수 없는 뉴라이트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탄핵 사유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유민주주의만 외치고 갑자기 노동조합을 모두를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 정치에 관심 없던 노동자들도 갑자기 노조를 적대시하고 모든 간호사들도 적대시하고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의료 사태라고 생각해요. 이 의료 참사가 결국은 70대의 60대 고령자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 왜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은 겁니다. 내 몸이 아픈데 치료받을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놓은 윤석열이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아픈 가족을 갖고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윤석열이가 미웠겠냐고. 응? 헌재에서 윤석열을 탄핵할 때 결정적인 국정농단 김건희의 총선 개입 가족의 어떤 그거의 특검법을 거부한 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진짜 대통령이 탄핵될 때의 과정을 보면요. 헌재에 담긴 여러 가지 법적 용어보다는 데미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1년 차부터
어떻게 보면 일본 강제 노역 피해자들의 제3자 병제 방식을 하면서 역사에 일본의 편에 서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저러지? 그 다음에 뭐든지 전 정권 탓하면서 무능함을 보여줬고 경제 폭망시켜놨고 정적 제거라 그러면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고 정치는 실종돼 있고 야당 당대표 한번 만나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고 언론과의 정치 인터뷰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는데 상식적인 대통령의 수준을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정부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거를 이렇게 분노하지도 않고 윤석열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부정평가가 높지 않아요. 불과 3년 전에는 우리는 가장 민주적인 정권 그리고 언론 지수가 가장 높았던 가장 민주적인 정권을 만끽했던 국민들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불과 3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국뽕에 차올라갔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외교를 잘하고 일본에게 당당하고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했던 이런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끽을 하고 대통령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노조를 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불과 3년 전에 봤다가 갑자기 냉동인간에서 깨어난 듯한 자유민주주의 전체 세력,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 전체 세력들은 소탕해야 되는 이런 갑자기 철진한 이념 전쟁을 하고, 응? 이런 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응?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 있었죠. 잘 컸던 집권 초기 때.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이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MBC PD수첩에 광우병의 음식의 위험성을 알렸는데 수십만 명의 촛불을 들고 나올 만한 일이었나?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왜 광우병 파동 때 30만 명 이상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냐? 단순히 광우병 파동 때문에 그 광장에 모였던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라는 뼛속까지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대통령을 맞이하다가 갑자기 억압과 강압적인 이명박이라는 반민주적인 정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뛰쳐나온 거예요. 단순히 광우병의 불만을 가지고 30만 명이 모인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보면 그때는 이명박 노무현이라는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국민들에게 진짜 진솔하게 당하는 그런 정부, 내가 뽑은 내가 사랑했던 대통령을 5년 동안 맞이하다가 갑자기 이명박이라는 뭔가 구린 정부, 뭔가 뒤에서 딴짓하는 정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위기감에 사실 광우병과 함께 같이 폭발했던 거예요. 그때는. 응? 근데 지금은 어떠냐? 윤석열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단 하나라도 보수의 박수를 받는 게 있을까요? 나 하나 물어보자. 왜 윤석열은 더 심각하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보수에서 박수 받는 게 있을까? 응? 정치를 보수가 윤석열 잘한다고 박수 쳐줄까? 조중동도 포기했어. 조중동도 포기한 게 윤석열의 정치야. 경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삼성전자가 삼성만의 문제일까? 죽쓰고 있어. 아예. 대한민국 경제 2,000포인트 중간은 아직도 이명박 때 이미 15년 전에 3,000포인트 넘긴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아직도 저 새끼들이 정권 잡으면 아직도 2,000포인트에서 벗어나질 못해. 사회는 어때요? 허구한 날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뭐 반국가 세력이니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할 대통령이 나서서 갈라쳐. 문화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문화는 이미 친일 세력이 짙어지고 문화적으로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것 같은 느낌. 대한민국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K 이런 자부심이 다 없어졌어요. 외교 어때요? 그냥 나갔다 오면 지지율 폭망하고 굴욕적으로 쪽팔려서 죽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안보 어때요? 우리는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러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국민적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리더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일상으로 해서 이러다가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면 그 정권은 안보에는 무능한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수가 돌아서는 거예요. 응? 윤석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수가 지지할까? 보수가 지지하지 않아요. 경제 정책을 지지할까? 지지하지 않아요. 벌써 조중동은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했어요.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번 국감은 탄핵 전야제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이미 실패했고 윤석열은 더 이상 국가를 운영할 동력을 상실했고 그게 바로 한동훈의 독대를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권력은 현재 윤석열의 용산의 권력에서 국민의 이제 용산에서 당 중심의 권력이 이동이 되는데 과연 용산의 권력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해서 한동훈이가 용산의 권력을 이용하면서 한동훈이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냐? 한동훈이도 무능해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여태까지 보고 배운 게 검찰에서 조작하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왜 검사들이 정치하면 안 되냐? 정치를 미래를 예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정치입니다. 검사들이 미래를 예단해요? 아니에요. 검사들은 과거에 있던 사건을 조사하고 그 사건을 조사해서 그거를 공소장으로 만들어서 그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절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불확실성에 국민들의 안정, 미래를 예견해서 선거 그게 바로 리더인 거예요. 그렇죠? 검사들은 단 한 번도 미래지향적인 공무상 업무를 하지 않아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조사하고 미래를 내다보지는 못하는 게 검사들의 시각인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미래를 내다볼 예견이 있나? 없어요. 응? 그래서 한동훈이가 한동훈이는 딴 거 없죠. 형님, 저 한번 믿어주십시오. 형수 지키겠습니다. 형수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는다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 선거가 51대 49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국민의힘 당대표만 되면 나보다 더 멍청인 자기 참모들한테도 꼴통소리 듣는 윤석열도 대통령 됐는데 내가 못 될 거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한동훈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동훈이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면요. 윤석열이 날아가잖아요. 지금 보수들은 대안이 없어서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한동훈이도 같이 도매급으로 날아갑니다. 절대 보수들은 검사들에게 권력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국힘당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를 이어나갔던 수십 년간의 정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국힘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서 친박과 친이가 엄청나게 싸움을 하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진보 민주당의 정권을 탄핵과 함께 뺏기고 그 5년간의 시간 동안도 대통령 후보 만들지 못하게 갖고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끌어다가 대통령 권력은 뺏어왔지만 그 권력을 뺏어와놓은 바람에 진보니 보수니 다 죽어버린 거예요. 보수가 괴멸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지금 보수 정치 세력들의 총체적인 난관인 거예요.
윤석열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는 게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는 저렇게 정치 안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봐요. 한동훈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한동훈이는 보수가 죽여요. 한동훈이는 절대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결국은 보수는 자기네 이득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세훈인 거예요. 그게 홍준표인 거예요. 그게 유승민인 것이고요.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은 국회 안에서 물러나 있지만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오세훈, 유승민,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적어도 정치인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정치인인 거예요. 한동훈이는 보수가 볼 때 정치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막 그랬는데 제가 오랫동안 정치 아까도 제가 2002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넘어갔는데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국감은 탄핵 전야제 우리가 국정감사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지금은 탄핵 전야제에 민주당이 사실 축포를 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여기저기서 김건희 온통 상임위에서 전부 김건희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적어도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는 확실한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까야 돼요. 까서 이제는 이 정부가 끝날 때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민주당이 잘해서 정부가 무너지는 것보다 국힘당이 이제는 김건희 정부를 놓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무너질 때도 봐도 결국 박근혜가 228표라는 엄청난 표차로 탄핵당하죠. 그게 뭐죠? 국힘당 안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바른미래당이라는 이제는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탈당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박근혜가 탄핵당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보수가 보수를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수가 보수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수가 살라고 무능한 검사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제가 봐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뭐 촛불이 갈라져 있다, 촛불이 지금 많이 뭐 힘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의 원외 지역 원외도 있고 누군가가 그럴싸하게 일으킬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올 겨울은 그냥 촛불을 또 확 붓는 거거든. 지금같이 뭐 촛불행동 이런데 집회는 저기가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 나가는 건 좀 동력이 딸려 보이고 예상치 못하는 데서 이제 촛불 집회를 이제 누군가가 뭐 정치 세력들이나 이렇게 확 하면 저기 가자라고 하면서 불이 확 붙으면 그때는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있으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핵심은 저는 이제 한동훈이는 김건희와에게 나 까도 된다 컨펌을 받았고 특검만 막아달라라는 오다를 받은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저렇게 설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외의 사태, 김대남 녹취록, 그 다음에 명태균이의 폭로에 의해서 한동훈의 시간이 빨리 온 것이고, 아까도 조금 정리해드리면 국감에서 민주당이 어떤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올 겨울은 탄핵 촛불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